참 오늘 원래 에세이 그 동아리 읽기 날인데요. 뭐 여러 이유로 한강을 기회에 걸쳐 읽기로 하고 첫 소년용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국방위를 우연한 기회로 한번 했는데 너무 참 할말이 좀 많은 텍스트고 그래서 이 사람보다 너희다가 지쳐가지고 사실 어떻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짧게 그냥 끊어놓고 그런 스토리 정도만 하고 사실 그 제 활동입니다. 그때 새로 만들고 이런 네. 오늘은 뭐 사실은 그 문학 비평하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와 계셔가지고 네, 사실은 저 말고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제가 좀 긴장되는 상황 좀 전혀 아니고요. 난 오늘 들으러 왔으니까. 초전문가가 많이 계셔가지고 이 선생님은 다 여러 차례 얼굴을 이제 많이 우리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저의 친한 선배님이시고 여러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다. 오디오 고장 원래는 황한테서 나지만 이제 잘 오시게 되면 이 부분도 적당히 힘을 봐주시고 중간에 분 직접 만드시는 분이고 그리고 음악에 또 클래식 음악을 거의 뭐 몇십 년 했는데 사진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문학하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마실의 그 조합으로 모시려고 공작을 2년째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전에 뵙고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 주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살짝 아니 너무 이 여자들 밖에 없으시니까 사실 좀 근데 화이랑도 엄청 친해서 하여튼 예, 우리 집은 하고는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오늘 한강에 그 소년이 온다. 도대체 소년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떻게 이거 읽어보셔서 잘 들으시죠? 마음이 인기가 그죠? 예. 그 소년이 정대인가요? 정대. 정대가 죽어가지고 누군지 정대인지 그 죽어갖고 이렇게 그 상황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저도 한 3번 정도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작품. 이거 읽고 작별하지 않는다 읽고 그러고 나면 정신이 사실은 막 혼미해지는 정도로 내용들이 국가폭력을 한강이 특유의 방식으로 완전 피해자 서사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사실은 작품이라서 읽기가 수월하시는 작품은 아닌데 근데 또 노벨문학상 원어로 읽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례는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한강 그리고 5.18을 그린 복합적 서사라고 하는 내용을 이게 이제 한강의 대표작 세 편을 꼽으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꼽죠. 채식주의자가 왼편에 있고 오른쪽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있고 그 가운데 소년용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별하지 시가상으로 보면은 작별하지 않는다가 사산에 관한 작품이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는 뭐 이거는 90년대 후반 그때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이고 소년이 온다는 5.18이니까 아직도 바꿀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을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표현이었죠. 그래서 작가니까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묻는 그 언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연결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는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거는 한강의 최근 그 문학 작품 경향을 그냥 이렇게 본인 스스로 요약을 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루는 문학 작업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채식주의자부터 해서 요 세 편의 작품을 관통하는 일종의 키워드 그 핵심 그 어떤 사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 굉장히 무거운 말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파괴하는. 저렇게 생각을 하면 고기 먹는 것은 심각한 수준의 파괴입니다.
돈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재심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세계까지도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한강 이 사진을 제가 비교해 보시라고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젊은 시절의 한강이고 나이 든 시절의 한강. 노벨상 굉장히 얼굴이 많이 이 느낌이 달라졌죠. 얼마나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았으면 작가로 사는 게 밑에 게 늙은 네, 맞습니다. 시달리가 보고 예.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엄청난 사실은 그 에너지를 들이는 글이고 또 한강처럼 그렇게 글을 쓰면요 죽어요 오래 못 가요. 진짜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쓰는 글은. 그래서 아마 그런 글쓰기의 고통 같은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강에 대한 기본적인 그 행보 요약인데 70년에 요거 이제 사실 이건 광주 출생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광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5.18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9살 때 서울로 이주를 하는데 요 시점이 5.18 일어나기 4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5.18 일어나 직전에 이제 가족이 서울로 이주를 한 거죠. 원래 아버지가 광주에서 국어 교사였는데 중학교 국어 교사였을 거예요. 교사였는데 아버지가 한승원 선생이라고 또 제법 유명한 한국의 작가시거든요. 한승원 선생 작품도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남도의 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경에 깔고 조금 이제 굉장히 미학적으로 작품을 쓰시는 분인데 저는 작가로 살고자 서울로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땡 하고 떴는데 그 4개월 뒤에 5.18이 탁 터져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때 한강은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가족들이 광주랑 연결돼 있잖아요. 친척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광주에. 정부가 통제되던 무렵에도 듣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어떻게 됐다더라. 그래서 폭도 혹은 폭동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어릴 때 9살에 이미 이제 집에서 어른들이 이제 수근수근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미 다 이제 본인은 듣게 되었던 거죠. 집에서 계속 전화해서 누구 묵사하냐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가르쳤던 소년 하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년이 소년이 온다의 소년입니다. 실존의 동호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족의 허락을 얻어서 동호라고 하는 인물을 이 작품 안에서 첫 번째 어린 새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냈던 케이스죠. 그래서 정말 광주 출생이었기 때문에 운명처럼 저는 이 작품이 소년 이제 한강에게 왔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뭐 이건 비켜날래야 이제 못 비켜나는 거죠. 작가로서의 운명이나 이 생애의 어떤 그걸 걸고 연세대 공부가 8학번이니까 우리 세대 제 세대죠 사실. 제가 90이니까. 문학가사에 원래는 이제 시로 등단을 했는데요. 서울의 겨울이라고 하는 그래서 문체가 시적입니다. 시적 문체. 사실 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뛰어난 시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서울신문에 94년에 그 이듬해 바로 이제 소설로 붉은 다수를 발표했는데 이 작품도 초기 작품이니까 아주 강렬한 이미지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식의 작품들이고 요때가 이제 한국이 이를테면 서태지 나오고 그러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기존에 이제 그 거대 서사 80년대 민중주의 서사라고 하는 리얼리즘 서사로부터 살짝 벗어나서 여성 작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여성의 어떤 개인의 일상들, 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려내는 작가들이 등장하던 무렵이라 한강도 사실은 어떤 그런 약간의 분위기 속에서 등장을 했고 근데 작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작가로 이제 원래는 샘플하고 하는 잡지사로 오래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자로 이 작품 보시면 거의 그 잡지사 이야기 나와요. 자기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일했던 경험들이 들어가 있고 그 뒤로는 지금은 한강이 그 예대 맞죠? 서울 예대 잠깐 교수 하다가 지금 그만둔 것 같은데. 그만두셨나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유명한 상들. 그러니까 이게 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노벨문학상에 대한 우리들의 일종의 그 편협된 인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작가가 있는데도 그가 노벨상을 받으리라는 건 이만큼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지. 누구든 간.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던 거고 약간
아니 물론 이제 노벨상이라 하더라도 전혀 정치적인 어떤 안배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여성 남성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상을 주어갖고 올해 여성이면은 내년에는 남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도 원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안배를 하는데 올해 아시아 여성 작가가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미 정치에서 있었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가 한가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게 원래 뭐 좀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에게 주어지는 거라서 한강의 작품이 담고 있는 이 이제 내전,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아주 묵직한 주제이기 때문에 노벨상 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좀 그런 것도 있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러시아의 작가 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있습니다. 러시아 노벨상 받은 작가인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작가 작품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좀 비슷해서 비교 약간 다르긴 한데 비교해서 읽을 만한 그런 또 좋은 소식가 있어요.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이제 수여한 이유들이죠. 이렇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을 남긴 작가 한강에게 노벨문학상. 이게 중요한 건 용병 한강에 독특한 이제 문체인데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저는 표현할 거라고 보는데 읽으시면서 문체가 좀 이게 도대체 어디 왔다 갔다 하지 막 뒤죽박죽이지. 그게 일종의 한강에 자기가 문체를 쓰는 방식인데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그걸 좋게 안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이 서사가 중간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서사를 흐트러버리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전공법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쓰는 표현들. 그리고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죠. 특히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인한테 오해 안 맞으면 노벨상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뭐 이런 작가는 아니니까 본인이 좀 냉정하게 아 나랑은 좀 이게 안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기 힘든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서사를 갖다가 완전 이게 흐트러 나갔었어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읽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근데 역사적 트라우마만처럼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면서 동시에 강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한강 소설을 읽다 보시면은 죽은 영혼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말하고 그죠? 죽은 영혼들이 산자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애쓰고 또 죽은 자가 다른 죽은 자를 연민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작별하지 않는다는 보시면 이제 그걸 요새 말을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고 자기 영혼이 이렇게 원래 상태로 탱 뛰어나와가지고 몸은 서울에 있는데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신체가 영혼 이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고리에 관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건 제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선생님은 이게 불교적 그 어떤 세계관이라고 아까 저번날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데 선생님 불교를 좀 잘 아시니까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근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현대 산문의 혁신을 가져온 작가다. 요거는 뭐 어쨌든 뭐 평가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한강의 문체가 일반적인 문체는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독특하게 특히 자기 혼자 생각하는 내용들이 독백의 형태로 쫙 나오는 부분들 이틀리체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초기 작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 강렬한 내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인물들 거의 90%가 여성들입니다. 중요한 건 한강은 여자하고 남자가 좋은 끝까지 가는 소설이 없습니다. 없고요. 여자가 끝까지 가요. 항상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가고 이게 그래서 정말 읽다 보면 찐 우정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근데 이 인물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내면 엄청나요. 다 힘은 없고 하나같이 비리비리한 스타일 분들이신데 여자들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평범하고 특히 이 한강 작품 중에도 좀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뛰어나게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직업이 아주 좋다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아주 평범한 여자들인데 약간
이제 조금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게 되면 뭐 사진 다큐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예술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자도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 절대 아님. 그냥 굉장히 평범한 내 가슴 속에 어떤 에너지들을 갖고 이 어떤 그 권위적인 세계와 불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한강 소설 읽으시면서 그냥 이미지를 중심으로 읽어도 된다고 저는 볼 정도로 몇 가지 공통적인 이제 이미지들이 있는데 불꽃, 나무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세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눈, 검은 밤, 밤의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지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 정현종이 이제 초창기에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적이 있어요. 시인이죠. 우리 마실전에 옛날에 그 정현종 시 한참 적어놨던 거 사람이 온다, 인생이 온다. 정현종이 자기 스승이 맞아요. 예, 선생님이요? 쿠팡의 문항의 춤과 같은 흰머리의 내적 열기가 작품 안에서 느껴진다 이렇게 여기는 사실 이 표현이 거의 그대로 가죠. 작별하지 않는다까지도 그대로 쿠팡에 어떨 때 보면은 작가가 무당처럼 느껴지죠. 영매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시에서 출발했는데 80년대의 어떤 민족 문학과는 쓰는 문법이 달라요. 이걸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80년대에 그 이제 노동 문학들을 비롯한 민중주의 문학들의 거대 서사를 쓰는 리얼리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쓰는 작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독특한 지점이라서 읽으실 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남미에서는 마술적 리얼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미에서 독특한 문학적 양식인데요. 남미 작품에서는 예사로 그냥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고 300년 살고 뭐 예사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남미의 역사적인 남미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탈과 폭력을 하던 비식민지의 역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식민지 역사의 고통을 서사하기 위해서 남미에서 작가들이 독특하게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술적 세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씁니다. 아주 좋거든요. 그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원탑입니다. 제 100년 동안에 그런 것도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은데 사실 이럴 때 너무 많아요. 살짝 이제 한강의 작품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마술적 리얼리즘, 한국적으로 마술적 리얼리즘을 쓴다라고 하거든요. 선이 굉장히 굵고 거칠고 그리고 시간관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기본 시간관이 직선적인 시간관이잖아요. 그죠?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뻥 하고 이렇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건데 이제 한강이 쓰는 작품들은 그런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죠. 계속 일종의 원형을 만들어요. 시간. 그 시간이 회귀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어떤 세계가 산자의 세계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산자는 다시 또 죽은 자의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복수의 어떤 시간들이 등장하고 원형적인 시간관이라고 하는 너무 벌써 20분 지난 것 같은데 이해도 되었습니다. 우리하고 잘하세요. 설명 들으니까 좋은데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생각하지 마는 원래적인 복수 아니 끝내가 봤을 때 끝내가 지금 얘는 이제 닭근에 복합적 서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벌적인 풍경의 말씀은 80년대 리얼즘 서사의 특징들을 좀 거칠게 표현해 보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당시 4.3이나 5.18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투쟁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정당하게 이걸 어떻게 역사에 복원시킬 것이냐를 놓고 주로 남성 작가들이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게 절대 폭도나 그런 게 아니고 빨갱이가 아니고 요거는 정당한 우리들의 투쟁이었고 항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복원을 하기 위한 주장들이고 그래서 역사의 주체인 주로 남성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당시 이제 5.18 문학을 보시면 이것도 물론 이제 절절한데 그리고 이제 고통 그리고 이제 좌절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고 역사적 트라우마를 아는 남성 주체들을 그리면서 이때는 이제 주로 뭐 이렇게 귀신 나와서 이야기가 그런 거 없음 전혀 없고 그냥 남은 자들의 고통이 어떻게 5.18이라고 하는 그 시기로부터
시작되고 그때 어떻게 싸웠나 도청에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주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임철호 같은 작가들이 그려진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라면 이렇게 80년대 5.18 저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문제들이 좀 남아있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 5.18 저사에서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 정당한 복권이 전부인가 예컨대. 그거 이외에 다른 뭔가를 더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복권 정당했다. 이게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는 부분과 재현의 윤리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거를 누구의 시각에 누구의 입장에서 그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남았는데 한강은 이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성 어른보다는 주로 이제 소년, 여성,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는 작품을 썼던 거고 5.18의 이제 사실적인 형상과 이건 뭐 당연히 그다음에 피해자를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사실 한강에서 작품을 애도해서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도할 거냐라고 해도 폭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과연 왜 광주 그 당시 이제 개헌분들 있잖아요. 개헌분들은 왜 그렇게 잔악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폭력의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뭐 연대하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폭력과 인간의 본성에 이런 복잡한 질문들이 이제 계속 남겨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하나씩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사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주 사상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시면 47년 3월에 경찰 서부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전 과제를 빚고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공개해가지고 54년에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주민이 생장한 사건. 이 보시면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상을 그리는 방식은 여전히 국가폭력에 의한 사람들의 이제 희생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되게 많고, 이제 사건이라는 전형적인 피해자 서사거든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제주 사람들 입장과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해자 서사만으로 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거 사상은 정당한 봉기였다. 남로당이 정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당한 봉기인데 그 과정들이 다 생략돼 버리고 우리가 이제 빨갱이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이걸 거의 다 피해자 서사만으로 만들어낸 이게 과연 옳은가 정당한가 언제까지 이걸 무한 반복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평가들이 있고 5.18은 이제 신군부 세력에 의한 폭력이잖아요. 내년에 어쨌든 군대를 동원한 국가권력이 작품이나 무차별 학살한 거죠. 공통점은요. 요것들이 그렇죠. 요 문제들을 요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 서사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한강 문학 속에서 폭력들 일종의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의 에너지를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주경들이 돼요. 4.3 신김치 냉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전쟁으로 하고 한국전쟁에 고도연맹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베트남 재총공 네, 이렇게 이제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5.18에 공수부대원으로 투입이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다음에 다시 또 군부 정권으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근대사 자체가 이 국가 아직도 안 끝났잖아 이놈의 네. 그래서 사회 구조의 구축이 가게 된 군사문화적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세게 있고 지금은 이 군사문화적 폭력성이 이제 뭐 검찰과 또 이제 일부 그 극우의 어떤 폭력성으로 그래서 법원 난동 그리고 폭동이라고 하는 형태까지도 가버리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후진적으로 개발을 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군사주의 문화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그냥 하나의 그 역사적인 실체처럼 있어 왔기 때문에 한국이 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이제 한국 사회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청산되지 않는 폭력의 실체들이 있고 이게 가부장제와 결합된다고 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작품이 제식주의자라고
우리 옛날에 안 그랬고 그렇게 썼어요. 우리 SNS에서. 민주노동식에 제대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이제 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한강에 그리죠. 그래서 민주노동 시기가 대체로 발언권들은 남성들과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아래 가려져 있었던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비인간 존재의 생명권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요새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동물, 식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인간 존재라고 할 때는 이 안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지만라고 했을 때 식물이나 동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바위와 같은 무생물도 들어갑니다. 그 왜 바위와 같은 무생물이 비인간 존재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생태계의 근본 안에서 이 바위들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해오들의 역할들. 그래서 그것들을 함부로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고. 근데 가해자. 근데 대체로 근데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도 가해자들은 약간 폭력적 권력자의 동물성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 반면에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식물성과 동물성의 엘리트들이 대립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5.18 진영의 윤리적 전제들이 좀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96년에 5.18 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례법에 따라 사실은 이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97년 12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8개월 만에 사면이 돼버리잖아요. 구속됐다가. 이거 사실은 그때 사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면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무려 거의 한 6년 만에 사법적 판단이 이제 정당하게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용서가 돼버린 거야. 법에 의해서. 아니 법이 아니죠.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용서가 돼버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 혼란성에서 이 정치적으로 사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게 더 조금 우리가 세게 그랬어야 오늘날 같은 계엄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뭐 사면권 없애야 된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사면되고 나니까 다시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전히 지금까지도 5.18 빨갱이 폭동 이런 말들이 일베나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남아 있고 이게 모욕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문화예술적으로 5.18을 재현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꽤 오랫동안 여전히 여기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 사면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어디 갔지? 이 마우스는 도대체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진작에 이 부분이 끝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여전히 여기 머물러요. 5.18의 정당성, 보편성, 이걸 입증하는 그런 차원의 계속적으로 이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적 역량의 낭비고 이거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 지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년이 온다 들어가나. 소년이 온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6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8 가운데 도청이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5.18이나 도청에서 만났던 1인칭 1장이 동호, 우리의 어린 때 동호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2장은 동호와 친구였던 정재의 이야기. 일단 죽었죠, 그죠? 죽었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죽었었고 동호는 이제 죽기 전부터 상황들이 그려지고 요거는 혼이 되었습니다. 3장은 요때 동호하고 같이 있었던 누나 이야기, 은숙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은숙의 이야기. 3인칭을 은칭이 그냥 다채로워요. 2인칭은 우리가 잘 안 쓰는 인칭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강에도 인칭을 많이 써요.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낯선 인칭인데요. 이 인칭의 효과가 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장 1인칭 관찰 진수의 이야기 다 초청에 있었던 사람들 그죠? 진수의 이야기고 5장은 이때 은숙하고 동호하고 같이 있었던 선주의 이야기고 6장은 이제 사실은 바깥 사람 동호의 어머니의 이야기 동호 모친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사실은 5.18 초청을 중심으로 6개 이야기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그렇기 때문에 5.18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복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6사람의 이야기 이어져 있는 복수라는 거죠. 그 면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요 보통은 못치만 사실은 요 연결은 안 돼요. 연결돼요. 이 보시면은 이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른 연구자 가져왔어요.
시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요 시점에 시작되거든요. 5.18 시점에 도청에서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은숙만 유신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돼. 그러니까 요거는 여공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여공으로서 공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 이제 체포되고 잡혀가고 그 대모하면서 이야기거든요. 요렇게 사실은 시기가 요때 시작돼가지고 동호 엄마 이야기까지 이어지니까 2014년 수술이 나오는 요 시점까지 이어지고 굉장히 길어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연결돼서 2010년대에서는 5.18 문학이 한강에 이제 이 작품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균질하지 않은 개인들의 역사를 증언하는 역사 같은 도청에 있었어도 균질하지 않은 개인들의 역사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서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억의 방식이나 증언의 윤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재현의 미학에 대한 한강의 독특한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작품 거의 한 10년 만에 쓴 작품일 겁니다. 한 10년 이런 거 계속 쓰면서 자료 보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죠. 이거는 작가는 저는 이렇게 쓰는 방식은 제사를 깎아면 죽어가는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래서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 1장과 2장은 동호와 정대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미에 대한 동호와 그리고 정대의 애정이죠. 정미는 정대 누나인데 동호가 이 정미 누나를 좋아했죠. 첫사랑으로의 감정. 그리고 역시 정대 또한 정미 누나에 대한 각별한 감정들이 있어서 1장과 2장 사실 연결되는 작품으로 읽어도 크게 문제 없이 볼 수 있고, 3장과 1장은 동호를 염려하는 은숙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동호와 은숙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은숙 자신의 이제 과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요. 4장과 1장은 또 연결되죠. 그 진수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4장과 1장은 연결되고, 5장은 동호와 은숙, 진수와 함께 있던 선주에 관한 이야기이고, 선주가 겪은 여공시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6장은 동호 엄마를 통해서 듣는 남은 자, 유족, 특히 어머니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인물들은 어쨌든 연결되는 형태로 작품이 나오고, 이제 문장들인데 너무 많은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다 가져오지는 못하겠고, 어린 새의 작품 뭐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거둔 다음에도 천천히 다시 덮으면서 눈을 감지 않아 달아났을 거다라고 이를 아물면은 생각한다. 그때 이때 정대를 사실 버리고 자기가 이제 정대가 총에 맞아가지고 있을 때 도망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이 여자였다 해도,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였다, 심지어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다. 그만큼 공포스러웠다는 거죠. 그 순간에 삶에 살고자 하는 어린 소년의 적극적인 공포에 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검은순에서는 이런 정대, 내가 아직 몸을 가지고 있던 그 밤의 모든 것, 늦은 밤 창문으로 들어오는 스키찬 바람과 들장미들의 기척과 누나가 두 번 쓰다듬어 준 내 얼굴, 이거 참 가슴 아프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누나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나는 것들을 이제 죽어서 혼이 된 정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7개, 이거는 이제 폭력 선주가 맞는 내용이거든요. 아내가 멈추기를 그만 때리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까지 맞고 기절하고 이런 일반적인 이제 그 서사의 문법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서술의 문법, 이 서술하는 방식들 보시면 상당히 아주 인상적으로 서술합니다.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믿었는데 5번째 손바닥이 날아왔을 때 생각했다. 얘는 안 멈추겠구나. 아주 건조하지만은 폭력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숫자를 이어 세지도 않았고, 7번째 따기를 올려붙인 사내가 탁자 맞은편에 접이에 기대앉았을 때에야 사탄에서 그 숫자에 2를 더해 셈을 7대. 내가 7대를 맞고 완전 맛이 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고 7개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쇠와 피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숨기고 고문하는 듯 하고 싶었던 말이면 너희들이 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깨닫게 해주겠다. 멘트를 풍기는 더. 이거는 이제 권력자가 어떻게 국가와 권력의 폭력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요 폭력 가해자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남아 있었던 이제 그 순간에 여기 보시면은 동시에 당신 이인칭입니다. 그의 공부하는 순간이 다시 닥쳐온다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피부 시험에서 날쌔게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혼자 남을 맞서 공을 받아야 돼. 이거는 숙명적으로 내가 이때의 5.18에 도청에 남게 되는 그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엄마 꼽힌 곳으로인데 엄마의 어린 동호를 어쨌거나 너는 굉장히 그렇게 어릴 때 나의 어린 자식으로 와서 나한테 이렇게 컸지 두 발 걸음을 떼면서 그리고 8살 때도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커서 시인이 될 거라는가 보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오면서 수박을 먹을 때 어릴 때 그 너를 키웠던 엄마의 그 마음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문장들이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문장.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연결되어야 되는데 삼가 추동이 연결되고 이것과 중국시 연결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현실과 꿈이 이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착별하지 않는다에 나오는 부분 일부 가져온 건데 이렇게 이제 이 작품 다음 달에 뭐 읽을 건데 집안 애가 가출을 해가지고 그 서울 제주도 애가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다치는 상황에서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어린 자식이 부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애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그 장면인데 현실인지 꿈인지 애매하게 지금 이것과 저것이 뭔가 혼이 연결되어서 망자가 산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소년이 온다에 나오고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 엄마가 동호인 줄 알고 나이 들어가지고 시장에서 동호처럼 보이는 애를 본 거죠. 그래서 동호다 싶어 따라갔는데 어느 중학생이 머리를 짧게 깎겠는가 내가 네 머리 모양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너였다 이렇게 나오죠. 좁은 어깨 고라니가 앞으로 수그러진 목이 너였는데 네가 나한테 온 거죠. 하도 엄마가 그리워하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죠 비슷하게 생긴 그런데 엄마는 믿는 거죠. 그 나한테 온 나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주려고 온 것인데 늙은 내가 너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망자는 산자에게 계속 나타나고 산자는 망자를 그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요 5.18 소년이 온다도 이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덕목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후의 작품에도 일단 요거죠 요거. 약한 존재들 그리고 어린 것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한강의 작가 굉장히 독특한 지점으로 봅니다. 정말 이런 우정은 없어요. 있으면 정말 이 우정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친구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작별하지 않다 읽다 보면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런 우정들 부당한 폭력을 증언할 줄 아는 용기들 어쨌든 증언하죠. 이런 용기들 그리고 타자의 공장에 답하는 연민의 감정들이죠. 타자의 공장에 답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자신의 어떤 시적 문체와 역사의식 속에서 본인이 파악하는 방식으로 담아내는 작가가 한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90년대에 등장했던 다른 여성 작가와 상당히 다른 지점입니다. 일상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이런 방식으로 쓰는 작가가 많지는 않아요. 90년대 등장했던 여성 작가. 근데 삶은 계속되죠. 평범하고 약한 자들은 내면 깊은 곳을 탐사하고 기억과 연결되고자 하는 이 굉장히 의지가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의지의 성격들. 근데 그러한 의지들은 동물보다는 식물성에 가깝다고 이제 보이고 어떤 집요함들 그러나 이런 것들. 그러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들은 어떻게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가. 마지막에 어쨌든 희망들이 굉장히 미약한 희망들이 있어요. 희망들이 불꽃의 희망이 남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이거는 이제 김영원의 어떤 유명한 문학을 도대체 한강과 같은 작품들을 읽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피해자 애도의 서사, 극한적인 피해자 애도의 서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되냐고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요. 문학은 별로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디 써먹겠습니까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를 우리한테 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써먹는 게 아닌데 이제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학은 무용하기 때문에 억압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학을 읽는 것은 결국 그 무용함 때문에 우리는 무용함이 주는 이 역설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사유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 그리고 그것들 그런 문학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런 문학을 예컨대 불온서적으로 만들고 근서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행위들은 매우 부끄러운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유명한 문장을 또 한강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이건 마지막입니다. 또 핵인들 그리고 5.18 11.3 개혁의 평형세계들 아직도 끝도 안 하고 어쨌거나 진짜 그리고 이제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굉장히 많이들 요새 등장하는 용어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마지막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좀 봐줘야 되는 거죠. 요 경남 사람들은 특히 또 잘 모르죠. 왜냐면 실적이 많이 오랫동안 통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또 각자가 5.18에 대한 알게 되는 무슨 격의들이 있으면 이런 것처럼 이야기해보면 좋죠. 이거 우리 30분 하려 했는데요. 못했네. 박수 치시죠. 조금 먹고 그다음에